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친정엄마는 정말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어요. 친정엄마가 시댁으로부터 받은 온갖 모욕적인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똑같은 시댁살이를 겪고 말았네요. 이래서 엄마와 딸 팔자는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댁 식구들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서 시자 들어간 시금치도 싫어한다는데 제가 딱 그래요. 아주 시댁 식구들로부터 달달 볶였거든요. 그나마 좀 잘해줬던 시부 덕분에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마저도 시부가 중풍으로 쓰러져 10년이나 병치레를 하는 바람에 제가 간병을 다 해야 했어요. 시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시부 똥기저귀까지 제가 다 갈아야 했죠. 이제 시부가 돌아가시니 완전히 시댁으로부터 해방된 느낌이에요. 시누이들과도 당연히 의절했거든요. 주변에선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됐는데 왜 시댁에 얽매여 사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갑작스레 사망하고 그 충격으로 시부가 저렇게 된 거였어요. 나한테 그나마 잘해줬던 시부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동안 병수발을 했던 것도 있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당연히 돈 벌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고 경력 단절녀인 제가 당장 돈 벌 곳이 없었거든요. 우리 쌍둥이들을 직접 키우며 돈까지 벌 수 있는 길은 집에서 시부를 간병하는 일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손이 시누이와 막내 시누는 자기 아버지 기저귀 한 번을 안 갈아주더군요. 그놈의 SNS인지 뭔지 시부와 사진만 찰칵찰칵 찍고서는 죄다 SNS에 올리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마치 엄청난 효녀인 것처럼 자기가 아픈 아버지 간병 당한 것처럼 꾸며서 글을 쓰는데 어이없다 못해 화가 났어요. 특히 시누이들이 저에게 상처를 줬던 건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남편과 결혼 허락을 받았을 때부터 말이죠. 남편은 사법고시 폐지되기 전 막차로 붙은 사람인데 그 수험 뒷바라지를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며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장장 7년의 세월을 물심양면으로 밀어줬어요. 그런데 연수원 졸업 후 딱 3년 변호사 생활한 뒤 죽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딸 쌍둥이들이 생기고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시누이들은 절 위로해주고 돕기는커녕 무시하고 욕만 해댔어요. 제가 친정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게 그 이유였죠. 그러는 지네들은 뭐 보잘것이 있는 줄 아나 봐요. 남편의 누나인 첫째 시누이는 남편이 사업한다고 친정 돈까지 다 끌어가서 말아먹기를 수차례. 무슨 국밥도 아니고 추억의 돈을 한 달 내로 말아먹어버리더군요. 막내 시누이는 백수에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남자나 꼬시러 다니는 꽃뱀이었죠. 이리도 가짜는 시누이들한테 욕 들어먹으니 더 자존심 상했어요. 오늘 제가 사연살롱에 시누이들 욕을 한번 거하게 해보렵니다. 이제 내가 시누이들보다 돈이 훨씬 많은 위치에 있으니 아주 꼬수어 죽겠네요. 이제 보란듯이 잘 살아가려고요. 오늘까지만 시누이들 욕하고 앞으로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럼 제 살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그렇게 살아움 당할 때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라도 있으면 좀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기댈 곳이라도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사시다가 벼랑간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참으로 불쌍한 양반들이에요. 평범한 삶의 행복을 아주 짧게 느끼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으니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조실부모하고 정말 어렵게 자랐어요. 시골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노지에 있는 오이나 깻잎 등을 따먹고 살았다고 하네요. 워낙 깡촌이다 보니 고아원이라는 기관도 없어서 정말 거지처럼 동네 사람들이 주는 밥 먹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부잣집으로 식모 생활하러 가면 숙식이 해결되고 월급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동네 언니를 따라 무작정 서울로 갔다고 해요. 그때 엄마는 운명이라 표현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 엄마가 서울로 식모살이 하러 간 집에서 너희 아빠를 처음 만났으니까 말이야.
네 아빠는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 명문대를 다니는 막내이자 외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귀했겠니? 그런 사람이 자꾸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니 난 당연히 밀어내려고만 했어. 전 매번 들었던 레퍼토리지만 어린 마음에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엄마, 둘이 좋아하면 사귀고 결혼하면 되지. 왜 아빠를 밀어내려고 한 거예요? 엄마의 조건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야. 언감생심 부잣집 도련님을 넘볼 수는 없었지. 지금은 우리 정희가 잘 이해 안 되겠지만 크면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 아빠는 날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아껴줬고 우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감행하기로 했어.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만 수년이 걸렸어. 아주 큰 종합병원을 운영했던 집안의 막내 아들이 식모랑 결혼한다고 하면 집안에서 내쫓길 게 뻔하니까 말이야. 결국 내가 혼전 임신을 하고서야 우리 관계를 어른들에게 알렸고 당연히 불호령이 떨어졌지. 그냥 불호령이 아니라 우리 사이를 찢어놓으려고 아주 잔인한 방법을 썼어. 그들은 날 사람 취급을 안 했지. 시댁 어른들은 손녀를 임신한 나를 자기네 병원 정신병동에 가둬버렸어. 내가 미쳤다며 강제로 감금한 거지. 병원장이 가두라고 시키니 밑에 사람들이 아주 손발이 척척 맞아 나를 차짓한 병실에 가둬버리더구나. 엄만 거기서 우리 정희를 출산해야 했어. 참으로 지독한 양반들이지? 정말 악마가 따로 없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다니. 엄마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때 아빠는 대체 어디서 뭐 한 거예요? 너희 아빠도 그때 건강이 확 안 좋아진 거야. 엄마를 백방으로 찾다가 포기했다고 전해 들었어.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가 극심했던지 젊은 나이에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지. 독한 양반들이 네 아빠가 다 죽어가니 그제서야 날 풀어주고 네 아빠랑 만나게 해주더구나. 그때 당시 너희 아빠 몸무게는 39kg이었어. 다 죽어가고 있었지. 네 아빠가 죽기 전 우리 세 식구가 살았던 그 1년이 나에게는 가장 슬프고도 행복한 나날들이었어. 그렇게 너희 아빠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난 혼인신고도 못했으니 네 시댁으로부터 한 푼도 못 받고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지.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자유였어. 아주 크나큰 자유 말이야. 광복절보다 더 기쁜 해방의 날이었지. 그 악마 같은 양반들은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초호와 크루즈 여행을 장기간으로 갔다가 배 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배 안에서 둘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구나. 참으로 끔찍한 양반들. 멀쩡히 날 정신병원에 가두더니 본인들도 배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죽다니 아주 쌤통이었지. 나의 친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 엄마의 눈에선 도끼가 흘러넘쳤어요. 그만큼 끔찍하게 싫었다는 이야기겠죠. 난 그런 엄마를 보고 나중에 저런 악마 같은 시댁은 만나지 말아야겠다 다짐했는데 그와 비슷하게 막장의 시누이들을 만나서 고생했네요. 딸은 어쩔 수 없이 엄마 팔자를 담나 봐요. 엄마는 홀몸으로 저를 키우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셨어요. 못 먹고 못 자면서 일만 하니 몸무게가 50kg을 넘어본 적이 없었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움직이고 또 움직이셨어요.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 박스 공장, 핸드폰 부품 조립 공장, 메리아스 공장, 반찬가게 알바 등등. 그 중에서 엄마는 아빠 집 식모살이를 할 때 배운 묵과 두부 만드는 기술로 직접 식품을 만들어 리어카로 파는 일에 정착했어요. 남 밑에서 하층민 취급받으며 일하는 것보다 시장통 리어카 안에서 내장사하는 게 마음 편하다면서 말이죠. 어렸던 저는 엄마 옆에 큰 박스를 두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놀았어요. 조그만 아이가 들어가서 보이질 않으니 간혹 사람들이 그게 쓰레기 박스인 줄 알고 오며 가며 쓰레기를 휙휙 던지기도 했어요. 그럼 제가 두더지처럼 쏙 나와서 그 사람에게 쏘아 붙였어요. 아, 더러워. 아저씨. 왜 쓰레기를 버려요? 아이고 미안하다 얘야. 난 쓰레기 상자인 줄 알고 그만. 자, 얘따. 이 돈 받고 기분 풀어라. 휴지로 좀 닦고 말이야. 아저씨는 제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줬어요. 전 그 돈이라도 갖고 싶었어요.
1,000원이 제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자존심 센 엄마는 제 손에 쥐어진 1,000원을 확 뺏어서 그 아저씨한테 돌려줬어요. 이 박스 우리 아이가 노는 곳이에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돈 도로 가져가세요. 우린 거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엄마랑 저는 남한테 도움 안 받고 올곧게 살았어요. 정말 물류폰에서 돈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모여서 결국 원룸 보증금 할 만큼은 모이더군요. 월세에서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전세로 가는 동안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며 살았어요. 전세금 마련을 위해 있는 돈을 다 때려놓고 나니 또다시 현금은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 한동안 두부장사 묵장사가 안 될 때는 현금이 너무 없어서 전기가 끊기고 수도도 끊길 때가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집이 있을까요? 하지만 옛날에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 산 증인이죠. 엄마는 어떻게든 입에 풀칠할 거리라도 사기 위해 투잡을 시작했어요. 동네 폐지를 줍는 일이었죠. 두부장사가 잘 안 되는 시간을 이용해 이미 있는 리어카로 폐지를 실어다 팔았어요. 점점 굽어가는 엄마의 허리를 보고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죄송했어요. 그 시간에 내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면 엄마가 굳이 폐지 줍는 일까진 안 해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도 하교하고 동네로 접어들었는데 저 멀리서 폐지를 줍는 엄마가 보이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아주 멀리서 엄마 하고 크게 불렀어요. 엄마는 제 목소리에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셨어요. 아주 환하게 웃으며 절 향해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 높은 비탈길에서 1톤 트럭 한 대가 와르르 엄마를 향해 달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말이죠. 비탈길 아래쪽에 있던 엄마는 굉음과 함께 달려오는 트럭을 감지했지만 때는 이미 늦고 말았어요. 엄마! 얼른 피해! 엄마! 제가 목에 핏대 세우며 엄마한테 외쳤지만 너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뒤였어요. 전속력으로 엄마에게 달려갔고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엄마! 엄마! 피투성이가 된 엄마는 그때까진 의식이 좀 있어서 실눈을 뜨고 절 바라봤어요. 한 줄기 눈물을 떨구면서 제게 아주 얇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딸 정이야. 내 딸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내가 엄마를 부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제발 깨어나세요. 곧 119 올 거야. 절대 정신 잃으면 안 돼. 엄마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엄마. 목 놓아 엄마를 불렀지만 그러기엔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응급실에 가서도 내 피를 엄마한테 주면 안 되겠냐고 소리치며 울어댔지만 엄마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죠.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밤을 새도 잠이 안 왔어요. 내가 그때 엄마를 불러 세우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그 트럭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다 내 탓이다. 내가 엄마를 죽인 거다라는 자책감이 24시간 날 괴롭혔어요. 그러기를 며칠이 지나고 저도 거의 산송장이 되어갈 때쯤 잠깐 낮잠이 들었는데 꿈에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는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이야, 편하게 누워서 자.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 엄마의 운명이 여기까지인 거야. 네 탓이 아니야. 네가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엄마는 지천을 떠돌며 하늘나라에도 가지 못할 거야. 제발 악착같이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만이 네가 할 일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 세상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알았지? 엄마가 꼭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현명한 우리 딸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사랑해, 정이야. 앉아서 잠깐 졸았다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깨어났어요. 엄마의 제대로 된 마지막 같은 유언 같은 생각에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옆에 있던 종이 쪽지에 다 적어 놓았죠. 그 쪽지가 아직도 제 지갑 속에 온전하게 있어요. 악착같이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살아라. 엄마의 말씀을 제 생활 신조로 삼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덕분에 그 후로 살아가면서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세상엔 진짜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께서도 내 노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개념치 마세요. 잊을 수 없다면 그대로 두고 그저 눈앞에 내 할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후로 엄마는 내 가슴속에 별로 묻어두고 일상생활을 이어가야 했어요. 물론 쉽진 않았어요. 현금도 한 푼 없는 상태였고 남은 건 원룸의 전세금 뿐이었거든요. 전세금을 빼서 월세를 돌리고 몇 달간 학교를 다니며 그대로 생활했어요. 하지만 거금의 월세가 매달 빠져나가니 이겨낼 재간이 없더군요. 학교에서 하교하고 남는 시간에 알바를 하며 생활비 및 월세를 충당하기가 무진장 어려웠어요. 어쩔 수 없이 학교 측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자퇴를 했어요. 학교에선 고아원 등 기관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지만 그때의 생각엔 난 원래부터 고아가 아닌데 왜 내가 고아원에 들어가야 하나 하면서 혼자 이겨내고 싶었어요. 학업은 다 커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어쨌든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엄마가 남겨준 리어카를 끌고 시장에 나갔어요. 맨 처음엔 복숭아가 제철이어서 도매시장에서 복숭아를 좀 사다가 팔았어요. 워낙 비싼 과일이라 복숭아를 맘 놓고 먹어보지 못한 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복숭아를 먹었을 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복숭아를 가까이만 해도 눈이 부어오르고 연신 재채기가 나고 정말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게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죠. 하루 만에 복숭아를 팔아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피부과 가서 약만 잔뜩 사 먹었더랬죠. 엄마가 묵 만들고 두부 만들었던 걸 항상 옆에서 도왔기에 다시 엄마 방식 그대로 만들어서 팔기로 다짐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주머니들에게 잘 팔리더군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잘하는 걸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자영업이라는 게 회사원들처럼 칼퇴하고 이런 게 없죠. 아침부터 시장통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해야 했어요. 바보처럼 처음엔 앉을 의자도 준비 안 했다가 딱 하루 서서 일하고 집에 와서 그대로 쓰러질 뻔했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플라스틱 의자를 준비해서 앉아가면서 장사했어요. 4, 5시쯤 장시간에 장사가 한창 잘 될 때는 정신없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폭풍처럼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바로 앞 편의점에 있는 라면을 후루룩 쩝쩝 아주 맛나게 먹고 있는 남자가 있더군요. 무슨 먹방 보듯이 그 남자가 라면을 흡입하고 있는 장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갑자기 머쓱해져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말았죠. 제 머릿속엔 얼른 장사 끝내고 집에 가서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김치랑 밥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제게 물건을 불쑥 내밀었어요. 누구세요? 불빛에 비쳐 다시 얼굴을 보니 아까 편의점에서 라면 먹던 남자였어요. 놀래켜 드렸다면 죄송해요. 독서실 오며 가며 예전부터 뵀었어요.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장사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하는 묵이랑 두부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직 저녁 식사 전이시죠? 아까 편의점에서 제가 라면 먹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컵라면하고 삼각김밥 사왔어요. 뜨신 물까지 받아놨으니 한 1, 2분 있다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김밥과 함께 말이죠. 그 남자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제게 줬어요. 저희 배꼽시계가 꼬르륵 꼬르륵 요동을 치고 있던 터라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과 함께 바로 고개를 쳐받고 먹었어요. 그 남자가 제게 음식만 전달하고 가는 듯 했거든요.
창피함도 없이 정말 흡입하듯이 후루룩 쩝쩝 순식간에 다 먹었더랬죠. 한참을 먹고 고개를 들었더니 그 남자가 이번엔 웬 음료수를 들고 찾아왔더군요. 아까 봤던 남자였는데 또 놀랬네요. 아이쿠. 아유, 또 놀래켜드린 건가요?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물도 없이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음료수 하나 사왔어요. 전 진짜 가볼게요. 다시 독서실로 돌아가야죠 뭐. 그럼 안녕히. 숫기가 없었던 저는 괜시리 얼굴이 붉어졌어요. 안녕히 가시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료수만 들고 있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나이 20살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사춘기 이후로 남자와 말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고등학교 중퇴긴 하지만 여중 여고를 다녔었고 그동안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후 이상하게도 그전에 눈에 띄지 않던 그 남자가 매일같이 눈에 밟혔어요. 독서실이 시장통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 마주쳤어요. 그 남자가 제게 아주 열심히 눈을 맞춰가며 인사를 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남자가 내 기력하에 와서 말을 거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장사가 뜸한 시간대를 알아놓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어요. 우린 시장통 내 리어카 앞에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임효찬이었고 나이는 20대 중후반이었어요.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한 채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이 들어선다는 기사가 났던지라 그 사람은 똥줄 타며 공부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똥줄 타는 것 치고는 너무 열심히 안 했어요. 특히 저 때문인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수험생이라는 걸 안 뒤로는 제가 공부에 매진하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시험 준비하면서 저랑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제가 시간 빼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얼른 독서실로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정희 씨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떡하니 앉아있으니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건 맞긴 하네요.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 이 시간부로 연인합시다. 정희 씨를 내 여자로 딱 결정해 놓으면 맘 놓고 사법고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때요, 내 제안? 그때 제가 딱 20살이 됐을 시점이었는데 그의 갑작스런 연인 제안에 또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그런데 지난 몇 달간 그와 나눈 이야기들, 그 시간들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엄마 이후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이 처음이었거든요. 이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이 매일 리어카 끌고 장사하러 다니는 생활에 그가 활력이 되어줬죠. 나름 서울에 좋은 대학 나오고 변호사가 되려는 그와 사귄다는 게 내 자신이 염치 없이 느껴졌지만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오케이 해버렸죠. 그렇게 연인이 되고 나니 오히려 남친은 만족해하며 공부에 좀 더 매진했어요. 하지만 워낙 어려운 시험이었으니 남친 나이 30이 넘도록 합격하지 못했죠. 아우, 또 떨어져 버렸네. 꼭 1차는 붙는데 2차에서 계속 떨어진다니까? 자기야, 좀만 기다려줘. 내가 꼭 합격해서 자기 호강시켜줄게.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는 거 안 하게 해줄 거야. 안쓰러워서 못 봐주겠어. 그즈음 리어카를 끌고 시장통 여기저기 다니며 장사를 하는데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 장사가 잘 돼가니 어느 장소에 가든 그 근처 상점의 주인이 뱁새 눈을 하고 절 쫓아내곤 했거든요. 아니 왜 남의 가게 앞에서 리어카를 내놓고 장사하고 지랄이야. 우리 가게 들어오는 손님 다 맞고 말이야. 멀리서 내 가게가 안 보이잖아. 당장 꺼지지 못해? 저도 장사에 점점 장뼈가 굵어져서 같이 맞받아쳤어요. 아니 아줌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장사하는데 아줌마 가게가 안 보이긴 왜 안 보여요. 우리 무기랑 두부 사러 오는 손님들이 오히려 그 가게에 가서 물건도 팔아주는구만. 괜히 질투하고 난리야. 내가 어리니까 물처럼 맹한 줄 아는 모양인데 계속 장사 방해하고 나한테 호통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토록 수기가 없던 제가 시장통 짬밥 몇 년을 거치다 보니 이렇게 용기 있어지더군요. 하지만 장사에 대해 계속 회의를 느끼고 있긴 했어요.
남친 말대로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면서 건강도 많이 망쳐가고 있다는 게 체감될 정도였죠. 남친이 제 고민을 듣더니 책을 몇 권 사다 줬어요. 그리고 자기 용돈을 쪼개어 독서실을 끊어줬어요. 자기야, 장사는 장사 시간에만 잠깐 하고 당분간 이 책으로 중소기업이라도 취업 준비하자. 일단 검정고시 먼저 통과하고 말이야. 남친의 제안대로 검정고시 먼저 준비했고 그리 어렵지 않게 패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전산회계 책 등으로 격리직을 준비했고 어려웠지만 열심히 공부했죠. 남친 독서실에서 말이에요. 중소기업 취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만 준비해서 취업에 성공했어요. 조금 어린 나이였던 점이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한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직장인이 되어 또각구두 신고 출근하는데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추울 때 온풍기 나오고 더울 때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 심지어 나만의 책상에서 일할 때면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월급은 엄청나게 적었지만 직장 생활은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남친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누나 그리고 여동생과 살고 있었어요. 남친 아빠는 노동일하며 근근히 먹고 사셨고 누나는 시집을 잘 못 가서 맨날 맞고 살고 사업한다는 매형한테 돈 뺏기며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여동생은 밖으로만 돌며 취업 준비도 안 하고 맨날 백수라고 하더군요. 그런 집안에서 용돈 받으며 편하게 수험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평생의 꿈이라고 하니 시험 준비하지 말고 그냥 취업하라고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나마 먼저 취업하여 돈 벌고 있던 제가 남친의 수험 비용의 대부분을 대주기 시작했어요. 남친은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여겼거든요. 가족 없는 제게 남친은 이 세상의 전부였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남친에게 돈을 투자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죠. 그렇게 뒷바라지하기를 언 7년. 남친은 사법고시 폐지되기 전에 가까스로 합격을 하였어요. 저를 비롯해 본인 가족들까지 모두 포기할 때 즈음에 붙은 거예요. 합격 소식을 듣고 남친과 얼싸안고 몇 시간을 울었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핑크빛으로 온통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연수원에 들어간 남친은 제게 프로포즈 했어요. 연수원에서 결혼하는 동기들이 제법 된다면서 말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예스를 외쳤고 남친의 가족들을 만나 뵙기로 했어요. 그런데 앞불싸. 남친처럼 착하기만 한 가족들일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장난이 아니더군요. 특히나 예비 시누이들이 싸가지가 바가지였어요. 자기 동생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마치 본인들도 신분이 상승한 것처럼 절 깔봤죠. 네가 내 남동생이랑 7년을 사귀었든 10년을 사귀었든 상관없어. 이 만남은 애초부터 잘못됐다 이거야. 내 남동생이 지금 열쇠 몇 개를 가져올 부잣집 딸내미한테 장가가도 모자랄 판에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가족 없는 년한테 장가를? 하, 나 참 기가 차서 정말. 안 돼. 절대 결혼 용납 못해. 기가 차는 건 저였어요. 아직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고 사법시험에 통과했을 뿐인데 절 하층민 취급하다니 너무 열받더군요. 제가 효찬씨 고시 준비할 때 7년이나 뒷바라지한 건 잘 아시죠? 제가 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용돈이며 독서실비, 책가까지 다 대줬다고요. 이제 와서 저보고 꺼지라고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자 남친 아빠가 나섰어요. 효정아, 이 아가씨 말이 맞다. 우리가 효찬이 공부하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아가씨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으니 당연히 결혼 허락해줘야지. 뭐 말이 많아? 남친 아빠가 이렇게 큰소리치며 나서줬더니 예비 시누이들이 입을 삐죽이면서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 커플은 남친 연수원 1년 차에 바로 결혼했어요. 아직 남편의 돈벌이가 거의 없으니 당연히 제 월급으로 신혼생활을 했죠. 집도 절도 없으니 시댁에 얹혀 사는 것도 당연했고요. 돈 한 푼 없는 줄 알았던 시댁은 의외로 시부가 꿍쳐놓은 부동산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시부의 돈을 시누이들이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해서 아예 자식들에게 풀질 않더군요. 시부 자체가 워낙 구두쇠이기도 해서 우린 정말 풀떼기만 먹고 살아야 했어요.
무슨 초식동물도 아니고 하도 고기가 먹고 싶을 때면 남편만 따로 불러서 외식을 하고 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귀신같이 고기 냄새를 맡고 같이 살던 막내 시누이가 와서 지랄을 했죠. 아니 새언니, 못 빼어먹은 티를 작작 내야지. 이렇게 예의를 밥 말아먹고 살아서야 어디 같이 살 수 있겠나? 고기를 먹으려면 식구들 다 같이 먹어야지. 단둘이 처먹고 온 거야? 네 참, 이래서 중조를 집안에 들이면 안 된다니까? 백수 주제에 말이라고 다인 줄 아나. 정말 막내 신우의 막말은 해가 갈수록 더했어요. 맨 처음엔 좀 참다가 나중에는 심하게 맞받아쳤어요. 그랬더니 좀 잠잠해지더군요. 중졸인 나보다 고졸인 아가씨는 뭐가 그리 못나서 돈 한 푼 못 벌고 빌빌대시나? 그렇게 고기가 드시고 싶거든 나가서 직접 돈 벌어서 사드세요. 백수 주제에 돈 버는 사람 무시하고 난리야. 이렇게 같이 쏘아주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사람 무시하는 종자들이 바로 2명의 시누이들이었어요. 같이 맞부딪히면서도 제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어요. 시댁살이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연수원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나이 많고 사시 성적이나 연수원 성적이 좋지 않아 그런저런 로펌에 취직이 됐어요. 사자 붙은 전문직은 무조건 월 1,000 이상은 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기업보다 못한 월급이었죠. 그래도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됐으니 조금 숨통이 튀었어요.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이었는데 자꾸 피가 비치고 유산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직장을 퇴직해야 했어요. 복지가 좋은 곳도 아니라서 병가를 길게 낼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을 믿고 퇴직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집에 누워있기도 했어요. 당연히 제가 누워있던 꼴을 못 보던 시누이들이 쌍으로 공격을 해댔죠. 아이고, 오랜만에 친정에 와봤더니 저것이 또 누워있네 그래. 옳게. 누구네 안 가져봤어? 어디서 공주처럼 맨날 쳐 누워있고 지랄이야. 얼른 일어나서 집안일 하지 못해? 평소 같았지만 맞받아치겠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 호르몬 탓인지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그날은 말도 못할 정도로 꺼이꺼이 울어버렸죠.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퇴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호소했어요. 나 더 이상은 시댁살이 못하겠어.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 당장 나가 살자. 분가하자고. 제가 울면서 호소하니 남편도 놀라서는 당장 나가 살 집을 알아봤어요. 작은 전셋집 하나를 알아보고는 토요일에 계약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뛸 듯이 기뻤어요. 토요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금요일 밤 남편은 심장마비로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단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여보, 자기야, 이 사람이 왜 이래?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아버님 아가씨, 이리 좀 와봐요. 이 사람이 이상해요. 얼른 119 좀 불러주세요. 전 친정엄마가 사고 났을 당시 119 좀 불러달라며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까지 엄마와 똑같이 저 세상으로 가버릴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죠. 만삭이었기에 제배는 남산만 했고 딸 쌍둥이가 태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나쁜 일은 한꺼번에 들이닥친다고 하더니 하나뿐인 외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것에 충격을 받은 시부가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 와중에 전 딸아 쌍둥이를 저 혼자 낳아야 했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시댁으로 들어와 중풍으로 누워있는 시부의 병간호까지 해야 했어요.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험단한 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보다 100배, 1000배 힘든 일들이 겹겹이 닥쳐왔죠. 의식은 있었지만 몸은 거의 움직일 수 없던 시부의 간호를 제가 다 해야 했어요. 시누이들은 뭐 했냐고요? 뻔할 뻔짜죠 뭐. 병 간호하는 신용만 대충 하고는 내뺐어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나서 저도 다 그만두고 집을 나가려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늘 제 편을 들어준 시부한테 죄송하지만 이미 남편과 사별한 후였으니 내 할 몫은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부에게 제 뜻을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힘겹게 입을 열더군요. 미안하다 아가. 남편까지 죽은 너한테 시아버지 병수발 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내가 믿을 사람은 오직 너밖에 없구나. 내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워서 딸들도 다 못 믿을 존재가 돼버렸다. 남보다 못한 년들이야.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앞으로 이 집에서 날 간병해주면 내가 생활비며 차후에 살아갈 돈까지 쥐어주마. 우리 소녀딸들 미래까지 생각해서 말이야. 이 시아비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부탁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맘 같아선 정말 시댁에서 나가서 우리 쌍둥이들 키우며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아직 핏덩이인 저 아이들을 데리고 고졸인 제가 다시 취업할 회사를 알아보고 두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돈 한 푼 안 드무는 시부지만 부동산 재산이 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시부가 허튼 소리 할 뿐은 아니니 간병을 하면서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으면 좀 더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는 본인이 얼마 못 살 거라고 했지만 그 후로 장장 10년을 더 사셨어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 제가 남몰래 훔친 눈물은 이루 말도 못해요. 남편도 없는 가부가 시부의 간병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 중 대부분이 바로 시누이들 때문이었죠. 본인들 아빠 똥기저귀 갈고 있는 저한테 위로의 말이나 격려는 못해줄 망정 비아냥대기 일쑤였어요. 언니, 아빠 기저귀를 이렇게 채우면 어떡해요? 다 새잖아요. 벌써 몇 년이나 간병했으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나? 아, 멍충이 같으니라고. 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가 기저귀 한 번을 갈아드려 봤어요? 맨날 SNS엔 아주 본인이 간병 당한 것처럼 효녀 코스프레 다 하면서 무식하고 멍청한 게 누군데 나한테 그래요? 진짜 막내 신우의 SNS에 들어가서 사진들 보면 가관도 아니었어요. 모든 집안일이며 간병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 마냥 착한 척하는 게 역겹더군요. 큰 신우는 더했죠. 자기 남편 사업자금 대달라고 중풍으로 누워있는 시부를 아주 구워 삶았어요. 아빠, 이번 한 번만 계좌로 돈 넣어주면 내가 진짜 다신 사업자금 대달라고 입도 뻥긋 안 할게요. 진짜라니까요. 제발 첫째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시부가 돈을 안 줄 때는 아주 눈물의 쇼를 해가며 세상 불쌍한 척을 다 하더군요. 시부 방에서 나올 때는 눈물 싹 씻고 바로 지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여보, 나 아빠한테 돈 받아냈어. 당신 벤츠 한 대 뽑아. 괜히 더 낮은 급으로 사지 말고. 사고 싶은 차 사라고. 정말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다고 느껴졌어요. 시부가 중풍으로 누운 지 10년이 다 될 쯤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시부가 제게 감사의 인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며느리야, 내가 네 덕분에 이렇게 1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다. 내가 얼른 죽어줘야 네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너한테 은혜 갚을 준비 말이야. 시부는 이렇게 뜻모를 말을 하고는 얼마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10년의 투병 끝에 시부가 점차 기력을 회복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자 허무하더군요. 그동안의 내 노력이 마치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서럽게 울었죠. 시부가 돌아가시자 생전에 작성했다던 유언장을 시누이들이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말이죠. 저도 옆에서 지켜봤더니 10년 동안 모신 내게는 버려진 땅을 주셨고 시누이들에게는 명당을 물려주셨더군요.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섭섭하기 그지 없었어요. 재산을 물려받은 시누이들은 그저 좋아서 난리치더군요. 저한테 보란듯이 말이죠. 옳게 아무리 10년을 간병했어도 자식하고 며느리는 다른 법이야. 우린 아빠의 피가 섞인 딸내미들이니까 말이야. 그렇게 먹먹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른 후 시댁에 도착했는데 등기 우편을 들고 웬 변호사가 찾아왔더군요. 김정희 씨 계신가요? 돌아가신 임재진님께서 며느리이신 김정희 씨한테 특별한 땅을 물려주셔서 정확히 설명해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생전에 임재진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전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변호사한테 힘없이 말해서요. 저 그 버려진 땅 말씀이신가요?
저번에 부동산에 문의해봤더니 그거 쓸모도 없는 땅이라던데요. 그건 그때 얘기고요. 잘 모르는 복덕방 아저씨 말 들으시면 안 되고요. 자, 보세요. 이번 첨단 산업도시에 편입되는 땅이어서 미친 듯이 가격이 치솟았어요. 그걸 알고는 얼마 전에 며느리에게 특별히 이 땅을 주라고 유언장을 수정하셨어요. 어르신께서 몸은 불편하지만 정신만큼은 정정하셔서 몇 년 더 사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보를 듣게 되어 놀랐네요. 하여간 현재 시세 세금 떼고도 50억입니다. 수용되어 세금 떼고 바로 지급되실 거예요. 그 변호사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들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는 제 계좌를 알아갔어요. 아마 일주일 내로 현금 지급될 거라면서 말이죠. 전 이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제게 50억이라는 현금이 나온다니. 옆에서 시누이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걸 보고 더욱 실감났죠.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친딸인 우리들한테 개발될 땅을 주셨어야지. 이게 뭡니까? 진작에 간병 참여할걸. 우리한테는 고작 5억짜리 땅 주고 며느리한테는 50억이라니. 내 팔자야. 아유. 큰 시누이는 곡소리를 내며 땅을 쳤고 막내 시누이는 정신 차리고 제게 귀신같이 착 달라붙더군요. 언니, 나 이 나이 먹도록 백수인 거 잘 알고 있죠? 제발 반띵하면 안 될까요? 반띵해서 나눠 가집시다. 네? 제발요, 언니. 전 그들이 버러지같이 느껴졌어요. 당장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꽥 소리를 질러버렸죠. 야, 누가 네 언니야? 너랑 나랑 피 섞였어? 우리는 그냥 남남이야. 니네 오빠도 10년 전에 죽은 마당에 내가 왜 니네 사정을 봐줘야 해? 천하의 몹쓸년들. 니네한테 5억씩이나 물려주신 아버님한테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 치. 가래침을 퇴뱉고 시댁에서 짐을 싸서 나와버렸어요. 일단은 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신용카드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현금을 받을 동안 괜찮은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고는 당장 짐을 꾸려 아이들과 입주했죠. 33평의 드넓은 아파트 거실에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최근에 안 건데 33평을 국민평수, 즉 국평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만큼 남들한테는 익숙한 평수의 아파트인지 몰라도 저와 제 딸들한테는 대궐이 따로 없네요. 갑자기 주어진 수십억의 돈을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을지 궁리 중이에요. 이미 저보다 돈이 많으신 여러분들께서 돈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방법 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께서 설명하신 대로 현명하게 살아볼게요. 그럼 모두들 저의 행운의 기운을 받아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 쌍둥이 딸들과 열심히 살아갈게요. 모두들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여름 친정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38년 전에 헤어졌다가 불과 5년 전에 다시 만난 엄마였는데 만나자 이별이라고 그동안 못 나눈 정도 나누기 전에 이별을 하게 되었지 뭐예요. 그런데 저와 남동생은 엄마와 마지막 이별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의 남매와는 아빠가 다른 이부 동생들이 장례식장에 발도 못 들이게 망했거든요. 아무리 아빠가 다르다고 해도 우리 남매나 자기들이나 엄마 자식인 건 마찬가지인데 어쩌면 저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이부 동생들과 악을 쓰고 싸운다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들어간들 뭐 하겠어요. 괜히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만 더럽힐 뿐인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동생과 함께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러운 마음에 침대에 드러누워 훌쩍이고 있었더니 남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혼자 그렇게 가슴 아래 하지 말고 술이나 한잔하고 털어버려. 당신이 그러고 있으면 장모님께서 발길이 떨어지시겠어?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술상까지 차려준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서
못하는 술을 마셨더니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지 뭐예요. 그런데 엄마가 제 꿈에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는 병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밝은 얼굴로 제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야 이부 동생들이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꿈이었지만 정말 분통이 터져서 말도 잘 안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꿈에서 깨고 보니 정말 꿈에서 엄마가 해주신 말씀 그대로인 거 있죠.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엄마의 죽음에 얽힌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셨어요. 당시만 해도 남편 얼굴도 모른 채 부모가 정해주는 헌처에 따라 결혼을 하던 시대였으니 파격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희 아빠는 중학교 교사였는데 박봉에도 불우한 학생들 학비도 대주시고 집에 불러다 밥도 먹이시고 할 정도로 인정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옆에서 모든 걸 다 해내야 하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이셨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싫은 내색 하나 안 하시고 묵묵히 아빠가 하자는 대로 따르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 엄마가 따로 일을 하셔야 했는데 결혼한 여자가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제대로 돈벌이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나마 저희 엄마가 바느질 솜씨가 좋으셔서 일감을 받아다 집에서 바느질을 하시곤 했는데 그게 일하는 시간에 비해 벌어들이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아빠 몰래 날품팔이까지 하셨어요. 한동안 아빠 모르게 일을 하셨는데 하필 그걸 학부형한테 들킨 거예요. 학부형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나요? 엄마가 날품팔이 한다는 소문은 학부형들을 통해 아빠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두 분은 말다툼까지 하게 되셨어요. 그날 이후 아빠는 엄마가 하던 일을 못하게 하셨고 대신 아빠가 일을 더 하게 되셨어요. 지인이 하는 쌀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배달 일을 하셨어요. 그날도 아빠는 학교에서 퇴근 후에 쌀 배달을 하러 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 되고 말았어요. 배달 자전거에 쌀을 싣고 달리다가 마주오던 트럭에 치이신 거예요. 그런 사실을 몰랐던 엄마와 우리 남매는 아빠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아랫목에 묻어둔 밥그릇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뒤늦게 아빠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아빠는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불행은 줄을 지어 찾아온다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가족한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희 친가에서 제 남동생을 데려가겠다고 온 거예요. 멀쩡한 남의 집 아들 잡아먹었으면 네 아들이라도 내놔야지. 우리 형종이가 너랑 결혼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거다. 니까짓 게 뭐라고 내 아들이 부모 반대도 무릅쓰고 집 나와 이 고생하다가 개죽음을 당해야 하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 살려내라 이년아. 내 아들 살려내. 할머니는 남편 잃은 며느리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주먹질을 하셨어요. 저와 동생은 엄마한테 달라붙어 할머니를 떼어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10살 남짓한 아이 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울먹이며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던 남동생을 삼촌이 얼른 들어 안더니 쏜살같이 방 밖으로 달려나가더라고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엄마도 저도 어쩌지 못한 채 남동생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러자 할머니와 고모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몸이 날쌘 고모가 먼저 방을 나서고 할머니가 뒤이어 방 밖으로 나가시려는데 엄마가 뒤에서 치맛자락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우리 민수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하라시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민수는 돌려주세요. 남편도 잃었는데 아들까지 잃고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 제발 우리 민수 돌려주세요. 엄마는 할머니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자 엄마는 계획을 바꿔 할머니를 밀치고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하지만 엄마가 삼촌한테서 제 동생을 뺏으러 가기도 전에 할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어요.
엄마는 필사적으로 양손을 휘저으며 삼촌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한 사람만 상대하는 거였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고모까지 합세하는 바람에 엄마는 힘에 부쳐서 삼촌이 서 있는 곳까지 닿지도 못했거든요. 결국 그날 엄마와 저는 할머니한테 제 남동생을 뺏기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제가 학교에 가고 난 뒤에도 엄마는 친가로 가서 아들을 돌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도 쉽게 포기할 수만은 없었어요. 매일같이 본가로 가서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일요일이라서 저도 엄마와 함께 본가로 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집 앞에 웬 승용차가 멈추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던 때라서 꽤나 돈이 있는 집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뭐예요. 엄마는 그 사람을 보자 버선발로 마당에 내려가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바로 제 친할아버지셨거든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아빠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집을 나왔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엄마랑 살았기에 저는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를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나 보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엄마와 단둘이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멀리는 가지 못하고 대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보시고는 희미하게 미소만 지으시곤 차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엄마가 등을 돌린 채 앉아서 어깨가 들썩이도록 흐느끼고 계셨어요. 할아버지한테 혼난 거냐고 우리 민수 안 준다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민영아, 엄마 없이도 민영이가 민수 잘 돌볼 수 있지? 뜬금없는 엄마의 말에 저는 심장이 벌컹벌컹 뛰기 시작했어요. 그건 엄마 말 중에 엄마 없어도 라는 부분 때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민영아,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네가 할아버지 댁에 들어가 사는 게 좋겠어. 그러면 민수도 챙길 수 있고 너도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하셨거든. 네가 원하면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시겠다고. 너도 알겠지만 엄마 힘으로는 민수랑 너 제대로 키우기 힘들어. 대학은커녕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잘 살아. 민수 외롭지 않게 누나인 네가 옆에서 잘 돌봐주고. 그럴 수 있지? 싫어. 나 대학 안 가도 되니까 엄마랑 살래. 엄마, 나 할아버지한테 보내지 마. 나 엄마랑 살 거야. 네가 안 가면 민수는 그 어린 게 낯선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게 누나인 넌 걱정도 안 되니? 엄마가 없으면 누나가 엄마 대신이야. 네가 동생을 안 챙기면 누가 챙겨? 그러니까 징징대지 말고 가. 엄마도 이젠 홀가분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가라고. 집은 다 싸놨으니까 이따 할아버지 오시면 따라가. 엄마도 이젠 혼자 편히 살고 싶다고. 엄마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저를 다그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얼마 전에 왔던 그 차를 타고 할아버지께서 집에 오셨고 저는 안 가겠다고 발악을 했지만 결국 기사 아저씨 손에 이끌려 차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를 만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보니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잔디깔리 마당이 있는 집은 처음 봤거든요. 거기다 집에는 식모도 셋이나 있더라고요. 2층짜리 대저택에는 방도 많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었어요. 정원에 있는 연못에는 잉어도 있어서 집이 아니라 공원에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동생은 저를 보자 울먹이면서 달려와 안겼어요. 입고 있는 옷이며 머리 스타일은 부잣집 도련님 같았지만 이 어린 녀석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지냈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왜 엄마가 나한테 할아버지 댁에 가서 동생을 돌보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할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일이라 그런지
내색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먹는 거며 입는 거며 저랑 동생을 차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그 집에는 저희 남매 말고 삼촌도 살고 있었는데 저희 남매한테 관심은 없었어요. 지난번에 저희 집에 할머니와 함께 왔던 고모는 결혼해서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기껏해야 1년에 5-6번 정도 찾아올 정도로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옆에 없는 것 빼고는 그럭저럭 지낼만 했어요. 하지만 삼촌이 결혼하고 숙모가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불화가 시작됐어요. 불화의 이유는 결국 돈이었어요. 장남이 죽었으니 장남 몫으로 들어갈 할아버지 회사는 장손인 제 동생 몫이라고 못을 박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외삼촌 내외는 생각이 달랐거든요.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형이 집 나갈 때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재산 한 푼도 안 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수 저놈한테 형 몫을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동안 형 대신 아버지 밑에서 죽어라 이란저란 뭐가 되냐고요. 형만 자식이고 저는 자식도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회사는 안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건 저 주셔야 된다고요. 이 말이 맞아요, 아버님. 민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린 게 언제 커서 회사를 맡아요. 이야, 그동안 아버님 옆에서 일도 배워왔고 또 경영의 소질도 있잖아요. 아버님이 힘들게 세우신 회사인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민수야, 우리가 잘 거두면 되는 거고요. 숙모는 어떻게든 할아버지 마음을 돌리려고 했었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 속을 모르시겠어요? 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내 배로 나온 자식 속을 내가 모를까봐? 회사 물려받으면 그날로 돈 받고 팔아넘길 놈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리고 퍽이나 니들이 민수를 거두겠다. 한 집에 살면서 애방에 얼굴 한번 안 들이미는 놈이. 아무리 니들이 떠들어봤자 네 아버지나 나나 생각 안 변하니까 괜한 짓 하지 마. 회사는 형종이 아들 몫이니까. 할머니께서는 확실히 못을 박으셨지만 삼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10여 년쯤 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를 가로채버렸거든요. 물론 할머니께서 반대를 하셨지만 회사 일에 문외한이던 할머니가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회사 간부들까지 물밑으로 작업을 해놓은 삼촌은 너무도 쉽게 대표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삼촌이 우리 남매를 위해 내어준 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정도였어요. 그 후도 10주년 뒤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할머니께서 사시던 집까지 모조리 삼촌이 가져가 버렸고요. 그때는 이미 동생도 저도 가정을 이룬 상황이어서 유산에 대한 욕심도 내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동생 앞으로 약간의 땅과 집을 한 채 증여해 주신 데다가 제가 결혼할 때 혼수도 넉넉히 해주셨으니 더 바랄 게 없기도 했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세상의 혈육은 동생과 저 둘뿐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삼촌과는 연락이 끊긴 지 꽤 되어서 명절에 왕래를 하는 건 동생 내뿐이었으니까요. 동생은 아빠를 닮아 그런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중학교 수학교사가 되었고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IMF 때 시댁이 망하면서 그 여파로 남편 역시 직장을 잃게 되고부터는 남동생 명의의 땅에서 농원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이 비료 관련 회사를 했었기 때문에 남편도 그쪽으로는 인맥도 있어서 농원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매일같이 손에 흙을 묻히는 농원 주인으로 살게 되었지만 저는 살림보다는 화초를 키우는 일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때 유행했던 다육식물로 재미도 보고 할아버지 댁에 살 때 정원사 아저씨한테 배운 가드닝 기술을 바탕으로 농원 옆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걸 본 손님들이 저희 정원에 심어진 꽃과 나무들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꽤 매출이 늘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루는 동생 녀석이 찾아와 그러더라고요. 누나, 이 땅 누나 명의로 돌리자. 아무리 봐도 이 땅 주인은 누나가 맞는 것 같아. 얘, 너 그거 올케랑 상의는 하고 하는 말이니? 네 마음은 고맙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안사람이랑 상의부터 해야 하는 거야.
난 갈 데 없는 우리한테 이 땅을 빌려준 것만 해도 충분히 고맙고 만족해. 당연히 했지. 그 사람도 그렇게 하래. 애초에 할머니한테 집이고 땅이고 받을 때부터 둘 중 하나는 누나한테 줘야겠다고 생각했었어. 똑같은 손주인데 아들이라고 나만 받는 건 너무하잖아. 그리고 나한테는 누나가 사는 곳이 본가인데 누나가 한 곳에 정착하면 좋잖아. 그래야 나도 안심이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받아. 대신 세금은 누나가 알아서 내고. 그럼 되지? 남들은 형제간에도 10원짜리 하나도 안 뺏기겠다고 으르렁댄다는데 어떻게 된 게 제 동생은 욕심이란 게 없었어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빠를 똑 닮은 것 같아요. 동생 덕분에 농원을 이전할 걱정 없이 뿌리를 내리게 된 우리 부부는 본격적으로 농원을 키워가는데 박차를 가했어요. 그러자니 부지가 모자라서 근처 땅을 매입하려고 부동산에 연락을 하게 되었죠. 아, 그 땅 주인 할머니요? 서울 어디에 사시는데 내가 연락 한번 넣어볼게요. 그런데 너무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땅 안 팔 테니까요. 그 땅 일대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한창 땅값이 올랐을 때 땅 사겠다는 사람들이 돈다발 들고 줄지어 찾아왔는데도 할머니가 꿈쩍도 않으셨거든요. 개발도 무산되고 그때 땅 팔았으면 떼부자 되는 건데 말이에요. 암튼 연락은 해볼 테지만 너무 기대는 마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 중개사 말대로 그 땅 주인 할머니는 땅을 안 팔겠다고 했다나 봐요. 저희로서는 그 땅이 아니고서는 농원을 증축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땅을 매입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땅 주인 할머니를 찾아가 부탁해보겠다고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해서 전화번호만 겨우 알아냈어요. 어떻게든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전화부터 드렸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지 뭐예요. 목소리가 저희 엄마랑 똑같았거든요. 이보세요.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죠. 말 안 하면 이만 끊습니다. 잠시만요. 저 혹시 한숙자 씨 아니세요? 네, 내가 한숙자 맞습니다만 어디십니까? 정확한 우리 엄마 이름까지 확인하고 나니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엄마도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민영이니? 맞지? 우리 민영이 맞는 거지? 저를 울먹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고 엄마는 그 목소리를 용케 알아들으시곤 이내 울먹이기 시작하셨어요. 한참을 수화기를 붙들고 울먹이기만 했던 우리 모녀는 겨우 진정을 하고는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할아버지 댁에서 살아온 얘기를 해드렸고 동생 민수가 아빠처럼 중학교 수학선생이 됐다는 것과 내가 현재 할머니가 동생한테 주신 땅에서 농원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오늘 전화를 한 것도 농원 옆에 땅을 사려고 연락을 했던 거라는 것도요. 그러자 엄마는 울먹이시면서 그랬구나 를 말하셨어요. 비록 엄마와 떨어져 살았지만 돈 많은 존모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살았던 우리 남매와 달리 엄마는 꽤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저희 남매를 시댁에 보내고 이듬해 재가를 하게 된 엄마는 전차가 남긴 자식이 셋이나 있는 집에 들어가 엄마가 둘을 낳아 통 5아이를 키우고 살았다고 했어요. 전차 자식들이 저희 엄마는 싫어했어도 핏줄은 땡겼는지 이복 동생들은 잘 챙겨서 그나마 큰 걱정 없이 살았지만 재혼했던 남편도 10년도 채 안 돼서 세상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혼자 5아이를 벌어먹여야 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농사를 짓던 남편 앞으로 땅이 있어서 애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했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다 전차 자식 셋이 하나 둘 집을 떠나고 엄마가 낳은 아들 둘을 키우고 살다가 지금은 땅을 팔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희 농원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세요? 그러지 마시고 민수가 서울에 사니까
민수한테 모시고 오라고 할게요. 엄마 사시는 곳 주소 좀 알려주세요. 어차피 동생한테도 알려야 할 일이라서 동생을 시켜 엄마를 농원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보다 먼저 엄마를 만나게 된 동생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참이나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농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랑 동생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걸 보고 안 봐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갔어요. 그날 우리 남매와 엄마는 38년 만에 다시 만나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날만큼은 남편이 배려를 해줘서 거실에다 요를 펴고 엄마랑 우리 남매랑 나란히 누워 밤새 지난 이야기를 하며 모처럼 회포를 풀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동생 내외와 함께 자주 저희 농원에 오셨고 제가 가꾼 정원을 둘러보시면서 꽃도 같이 심으시고 잡초도 같이 뽑으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려고 했던 땅도 내주셔서 남편은 농원 증축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땅을 사려다가 생각지도 못한 엄마를 만나게 되다니. 이래서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다고들 하는가 보다 생각했답니다. 엄마랑 다시 연락을 하고 살게 되니 이부 동생들도 궁금해져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다들 사는 게 바쁜지 선뜻 저희를 보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나를 반기는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부 동생들은 하나같이 제 전화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누나라서 그런가 싶어 제 동생한테 연락을 해보게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 이부 동생들을 본 건 두세 번이 고작이었어요. 그나마도 잠깐 인사 정도만 하고 헤어진 거라서 길게 얘기를 나눠볼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도 빨리 정을 붙이는 게 좋겠다 싶어 제가 자주 전화를 하곤 했는데 한 번은 저랑 통화 중에 지 부인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나 몰라. 귀찮으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대신 받아. 어머머? 자기 형제를 왜 나한테 떠넘겨? 나도 싫어. 누나라는 사람도 참 그렇지. 이부 동생이면 거의 남인데 뭐 뜯어먹겠다고 연신 전화질이래. 제가 없는 데서 하는 말도 아니고 수화기를 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전화도 삼가하고 지냈어요. 엄마를 만난 건 참 좋은 일인데 떨어져 지낸 시간 동안 엄마가 많이 늙으셔서 마음속에서 늘 혹시 엄마가 잘못되면 어쩌나 그 걱정뿐이었어요. 동생이 서울에 살고 있어서 자주 엄마 집에 들여다보곤 했는데 집에 자식이 드나드는 흔적이 없더라고요. 누나,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혼자 지내게 하기 좀 그래. 내가 집사람이랑 얘기해서 엄마를 모시고 살까 하는데 누나 생각은 어때? 네 마음은 알겠지만 니네 아직 대학생 애들도 있고 방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 그리고 올케한테 우리 엄마를 떠맡기는 것도 나는 좀 그래. 차라리 내가 모시면 모를까. 우린 애들도 독립해서 살고 있고 집에 남는 방도 있으니까 모신다면 우리 집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네 매형이랑 얘기해 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한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안 모시는 처지에 내 친정엄마만 모시자고 하기가 미안했거든요. 그래도 연세 많으신 엄마를 혼자 두기 그래서 어렵게 남편한테 말을 꺼냈더니 그래, 우리 집에 방도 많은데 오시라고 해. 그동안 오래 떨어져 지내서 당신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서로 정이 굶주렸을 거 아냐. 난 상관없으니까 오시라고 해. 제 걱정과 달리 남편은 선뜻 허락해 주었고 얼마 뒤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물론 엄마는 한사코 반대를 하셨지만요. 내가 무슨 눈치로 네 집에 들어가 사니? 자식 버리고 제가 못난 애미가 무슨 낯짝으로. 됐다. 내 걱정 말고 니들 사는 것만 생각해.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살면 다른 자식들이 나 찾아오기 껄끄럽지 않겠니? 엄마, 나이 든 엄마를 해가 바뀌어도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는 것들을 뭐하러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고 민수도 그렇고 엄마 혼자 그러고 사는 거 걱정돼서 일도 손에 안 잡힌다고요. 엄마 편하자고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편하자고 그러는 거지. 정 그렇게 그쪽 자식들 걱정되시면 오며 가며 지내시면 되잖아요.
엄마가 집에 가시겠다고 할 때마다 제가 데려다 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봐요. 그렇게 반강제로 엄마를 저희 집에 모시고는 엄마가 집에 들리시겠다고 할 때마다 엄마를 모시고 서울집에 데려다 드리곤 했어요. 그런다고 이부 동생들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5년 가까이 거의 저희 집에서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장 담그는 것도 배우고 김치며 밑반찬도 새삼 엄마한테 배워나갔어요. 엄마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더니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여서 어찌나 반가웠나 몰라요. 사람이 늙어갈수록 어릴 때 먹고 자란 음식을 더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엄마 음식이 그렇게 입이 잘 맞더라고요. 엄마는 특히 제가 가꾼 정원을 좋아하셨는데 특히 수국이 잔뜩 심겨진 꽃밭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계시곤 했어요. 난 수국이 참 좋더라. 작은 꽃봉오리가 한데 모여서 오순도순 사는 것도 예쁘고 색상도 하나같이 예뻐서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가 않아.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엄마가 편히 앉아서 수국을 감상하시도록 수국 옆에 나지막한 나무 의자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 대단한 솜씨는 아니었지만 장모님을 생각하는 사위의 마음이 담겨서 그런지 엄마도 그 의자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제 곁에서 5년 가까이 머무르시던 엄마는 서울에 사는 이부 동생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하셔서 제 남편이 그 집에 데려다 드렸는데 며칠 뒤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노안의 치매까지 심해져서 더는 거동도 힘들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랑 같이 지내실 때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긴 했어도 이렇게 갑자기 심해질 줄은 몰랐기 때문에 괜히 서울집에 보내드린 것 같아 후회가 됐어요. 그런데 평소 엄마를 거들떠도 안 보던 이부 동생들이 자기 처까지 끌고 와서는 지들이 간병을 할 테니 저는 오지 말라고 하지 뭐예요. 벌쩡한 우리 엄마 데려다가 얼마나 부려먹었길래 노인네가 이렇게 됐냐고요. 그러고도 뻔뻔하게 엄마를 보겠다고요? 참, 두고 맘대로. 앞으로 우리 엄마 얼굴도 볼 생각 말아요. 엄마 장례식에도 오지 말라고요. 바락바락 대들며 제게 소리치는 이부 동생을 보니 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그쪽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생각했어요. 대신 이부 동생네도 생활은 해야 하니까 간병인은 내가 불러주겠다고 했어요. 이부 동생네회도 그것까지는 막지 않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수시로 간병인과 연락을 하면서 엄마 상태를 들을 수 있었고 엄마가 입원하시고 한 달이 조금 넘어갈 무렵 비보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엄마가 지난밤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였죠. 갑작스런 엄마의 부고에 동생을 불러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마침 저를 발견한 이부 동생 중 둘째가 저희 남매 앞을 막아서지 뭐예요. 그 동생은 주변을 의식하는지 목소리를 낮춰가며 그러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요? 우리 엄마가 제가 한 거 사방에 소문낼 일 있어요? 누구 망신 주려고 여길 왔냐고요? 여기 형들이랑 누나들까지 와 있는데 자말 말고 돌아가요. 엄연히 따지자면 그쪽들은 호적에도 안 올라 있는데 우리 엄마 자식이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세요. 당장 가라고요. 그럼 그냥 문상객으로 온 것처럼 할게요. 제발 엄마 마지막 가시는 것만 보게 해줘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이 사람이 진짜 당장 안 꺼져요. 안 그럼 우리 형 부를 거예요. 이부 동생은 저를 떠밀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그 바람에 동생과 저는 장례식장에 발을 들이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사실 악을 쓰고 싸우든 난동을 부리든 하면 들어갈 수야 있었겠죠.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을 그렇게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게 나으니까요. 동생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부 동생한테 부탁조로 사정만 할 뿐 큰 소리는 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우리 남매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었어요. 내 부모와 우리 남매 사이의 일인데 남들한테 말해봤자 치부를 스스로 들추는 꼴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끙끙거리며 울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 술이라도 한잔하고 풀라고 그러더군요. 평소 술은 입에 잘 안 되는 저였지만 그날은 술이라도 마셔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술을 털어 넣었는데 어느새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꿈에 엄마가 고운 한복 차림으로 저희 정원에 오셔서는 평소대로 수국 옆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같은 얘기를 하지 뭐예요. 민정아, 나는 이 수국이 그렇게 좋구나. 작은 꽃봉오리가 한데 모여 오순도순 사는 것도 예쁘고 꽃이랑 잎이 수북해서 그 안에 뭘 숨겨도 보이지도 않잖니? 민정아, 내가 왜 하루 종일 수국 앞에 앉아 있었는지 아니? 엄마는 그 말을 하시고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마치 당신의 말뜻을 알아맞혀보라는 듯이요. 그리고 꿈은 거기서 깼어요. 그래서 맨발로 정원에 나가 수국 앞에 섰어요. 캄캄한 밤이라 유일하게 달빛만이 수국 위에 잔잔하게 떨어져 있는데 그게 참 묘하게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한 말의 뜻이 뭘까 한참을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탈상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이부 동생들은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엄마 관이 나가는 것만큼은 지켜보고 싶었던 우리 남매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이부 동생들한테 들키지 않게 멀찍이 떨어져서 발인을 지켜보고는 장지까지 따라가 엄마 유골이 납골당에 안치되는 것까지 지켜볼 수 있었어요. 다시 만난 뒤로 고작 5년간의 정을 쌓고 떠난 엄마가 한없이 그리웠지만 한편으론 5년 동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엄마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침 일찍 누가 대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봤더니 이부 동생들 내외가 마치 빚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저희 집으로 밀고 들어오지 뭐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쪽한테 있지. 다 알고 왔으니까 당장 내놔. 아, 땅 문서 내놓으라고. 땅 문서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 시침이 떼는 것 좀 봐. 저기요. 우리 어머님이 남긴 땅 문서 그쪽한테 있다는 거 다 아니까 시침이 그만 떼고 당장 내놓으세요. 그 인간들은 눈에 불을 켜고는 아침 대바람부터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며 우리 집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장롱 속 이불을 다 헤집고 옷장이며 서랍장, 심지어 주방 서랍까지 죄다 뒤집어 까더라고요. 제 남편이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는데도 아랑곳 않고 미친년놈들처럼 뭔가를 찾느라 현안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씩씩대며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 앞으로 된 땅 당신도 알지? 근데 그 땅 문서가 왜 없냐고. 엄마가 분명히 그날 잠결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는데 왜 없냔 말이야. 사정을 들어보니 엄마가 이부동생 집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날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그런 말을 하셨다나 봐요. 아버님이 주신 양평 땅을 50억을 준다고 팔라고 했지만 안 팔았다고요. 아마도 예전에 부동산 중개소에서 들었던 그 말인 것 같았어요. 지금 저희 농원을 증축해서 쓰고 있는 그 땅 얘기요. 그걸 말해줄까 하다가 이놈들이 이 땅 때문에 나랑 내 동생을 엄마 병문안도 못하고 장례식에도 참석 못하게 한 거다 생각하니 분통이 터져서 말해주기 싫더라고요. 대신 남편이 나서서 저 대신 한 소리 해주었어요. 이런 것들도 인간이라고. 그깟 땅이 탐나서 부모 잃고 외롭게 산 사람을 장례식에도 못 오게 해?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장모님이었대도 니들 같은 놈들한테는 절대 아무것도 안 남겼을 거다. 천륜도 저버리고 돈만 챙기려는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는 10원 한 장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을 테니까. 땅 문서인지 뭔지 우린 본 적도 없지만 있다 해도 니들 손에 안 남길 테니까 어디 니들 마음대로 해봐. 대신 이거 하나는 알아둬야 할 거야. 내 아내랑 처남한테 한 짓은 법정 가서도 니들한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 거라는 걸. 그 더러운 낯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결국 그 인간들은 소득 없이 돌아갔고 그제야 꿈에서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라
수국이 심겨진 화단으로 갔어요. 그리곤 수국밭 안쪽을 살피는데 물에 젖은 흙 속에서 살짝 삐져나와 있는 비닐팩이 보이지 뭐예요. 그걸 파봤더니 주방에서 쓰는 이중 비닐팩 안에 든 문서가 보이는 거예요. 문서를 꺼내보니 저와 제 동생 이름으로 된 땅 문서더라고요. 저희 농원을 증축한 땅과 그 일대 땅들의 문서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 땅을 저희 남매 앞으로 해두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부 동생들이 모르게 저희 집 화단에 숨겨놓으신 거고요. 숨겨놓은 땅 문서를 말하지 못한 게 걸리셨는지 저승으로 가시는 길에 잠시 제 꿈에 들러 어디 숨겨놓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땅 문서를 끌어안은 채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땅 문서 속에는 엄마의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친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재가를 강요했던 것과 그 대가로 이 땅을 엄마한테 준 것까지 모든 내막이 적혀 있었어요. 그 땅 문서를 볼 때마다 자식을 버린 모진 엄마라는 생각이 힘들었다면서 저희 남매한테 돌려주겠다는 내용도 함께요. 그게 우리 남매에 대한 엄마의 사죄의 뜻이라고 말이죠. 결국 엄마의 뜻대로 그 땅은 우리 남매 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부 동생들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리도 없을 만큼 이미 깔끔하게 증여가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엄마가 평생 한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이 땅에는 저희 농원 일부와 남동생 내외가 노후를 보낼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남매는 엄마의 마지막 5년을 함께했던 추억을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엄마, 다음 생에는 절대 떨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살아요. 그때는 내가 못다한 효도 다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데 오늘은 참 그 말을 곱씹게 되네요. 부모님들도 우리도 모두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